저는 이승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업하는 성악가입니다. 노래하는 사업가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는요, 주로 이제 비영리 단체에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공연을 했고요. 성악을 해서 어떤 작품, 오페라라던가 뮤지컬이라던가 이런 데서 작품 했다기보다는 주로 공연 위주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성악하는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갖고 있을 텐데, 저도 중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거기서 전도사님이 성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부산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예고라는 데를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부산 예고 때부터 이제 성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기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자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객보다 앞서서 내가 내 소리를 발전시키고 또 내가 배웠던 것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가 처음에 성악에 흥미를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실기 성적을 가장 우수하게 받은 학생이 3학년에 올라갔을 때 신입생들이 왔을 때 신입생들 전체 앞에서 노래를 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오피셜 공연 중에 가장 큰 공연이었는데, 부산 예고 다닐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앞에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였고요. 한 700명 정도 전교생이 있었는데 제 호흡 소리와 저만 딱 들려지는, 스포트라이트도 없고 조명도 아무것도 없는데 꼭 무대 위에 스포츠 핀 조명이 딱 비춰지고 나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심장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노래가 딱 끝났을 때 엄청난 환호성과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카타르시스는 아마 그 당시에 고3이었으니까 18년 인생 중에 가장 큰 희열을 느낀 순간이 아니었을까 한번 기억해 봅니다. 네, 제가 2009년에 콘서바토리오 밀라노라는 곳에 석사로 졸업하고 나서 우연치 않는 기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개인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지금은 제가 석유화학 관련되어 있는 이태리 회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고, 또 음악에 뜻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악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제가 사업하는 음악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업드림이라는, 또 엎드리다, 또 업드림 영어로 꿈을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팀을 하나 조직하게 되었고요. 그 팀은 비영리 단체로 정말 문화가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좀 문화를 들려드리는, 클래식하고 컨템퍼러리한 이 두 가지의 음악이 섞여 있는 크로스오버 팀을 만들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있거나 빈민국에서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저희가 좀 문화를 경험시켜 드리는 그런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024년 현재에 연애 한 30회 정도 다양한 곳에서 초청해 주셔서 저희가 공연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또 아주 빈민가 지역을 간다거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문화로, 공연으로 그들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공연이 베트남 가서 고아원에 가서 했던 공연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곳에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아이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악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컨템퍼러리한 음악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따라 부르고 함께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자기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들려주는 가사나 내용들이 다 위로와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내용이어서 끝나고 나서 다 저희 멤버들에게 와서 안겼어요. 저에게도 안기고, 그러면서 다 같이 끌어안고 그 고아 아이들과 함께 울고, 또 우리 팀원들과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거기에서 그들보다 더 큰 위로와 행복감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페라는 뮤지컬과 마찬가지로 종합예술인데, 그 안에 춤과 노래와 연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예술인데, 오페라는 어쨌든 간에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특함과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음악과 다르게 클래식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식 악기가 주는 힘, 쉽게 말하면 자연에서 나온 모든 악기들, 그 다음에 육성도 마찬가지로 마이크가 들어갔거나 어떤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오로지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극이거든요. 클래식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주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 컨템퍼러리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클래식이 주는 힘 자체가 분명히 뮤지컬과 다르게 이 컨템퍼러리한 어떤 극과는 다르게 주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귀도 다래조가 5선법부터 시작하는 철저히 교회 음악 중심이었거든요. 그 서양 음악의 교회 음악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우리나라의 판소리가 1인극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독일의 마이스터 징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싱잉 마스터예요. 마이스터 징거, 마스터 싱어라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했던 곡을 징스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대사도 있고 극도 하고 노래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주요 관객들이 귀족 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헤미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보헤미안의 일부분입니다. 이 마이스터 징거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귀족 영부인을 가지고 그들이 재밌어 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각색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족 집안의 야사라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지어낸 풍자라던가 누구나 들으면 재밌을 만한, 쉽게 말하면 좀 야하고 속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게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저희가 음악사에서 배우는 것,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흥행을 한 시대의 사조가 될 만큼 음악에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었고, 그게 이제 오페라, 그게 발전하면서 이제 오페라가 조금씩 생기게 된 거죠. 이제 한 명이 부르는 것을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160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세상의 기술이 손으로 사보하던 시대를 떠나서 이제 이 프린트 아웃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돈을 많이 주고 많은 관객들을 찾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클래식 작곡가들이 오페라라는 무대에 뛰어들면서 오페라가 흥행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페라를 일반인들이 다가가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좀 선행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허들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요. 제가 공부하고 활동했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나왔을 때가 2014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 코스튬을 되게 유럽의 옛날에 중세시대의 옷을 현대로 각색한다거나 그 자체를 각색을 해서 현대화시킨 노력들을 이미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었고요. 예컨대 클래식 악기 위주인 오페라를 밴드와 같이 접목해서 같이 음악도 한번 각색해보고 편곡해본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기 이전에 일단은 언어에 대한 허들부터 저희가 뛰어넘는 것이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그 가사에 있어서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곡에 작곡을 붙이게 되는데 이태리 말이 주로 되어 있거든요. 오페라는요. 작곡가가 프랑스, 독일, 이태리 상관없이 오페라의 거의 모든 이 가사는 다 이태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있는 인토네이션으로 작곡이 지었다 보니까 그거를 번한했을 때에 과연 이 음악과 잘 묻어나온 것도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편곡자도 이태리 말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한국말로 번안을 해서 그 인토네이션을 잘 맞춰서 가사를 번안하는 일이 우리가 오페라를 쉽게 다가가는 그 숙제, 여러 가지 허들 중에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문화적으로 좀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언어가 바뀌고 나면 이태리에 있는 오페라 중에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가 푸치니의 오페라하고 베르디의 오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우리 불려지고 있는데, 푸치니의 오페라들은 되게 서민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베르디의 오페라든 대부분 이 귀족들에 대한 삶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섞여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 다 언어를 번한해서 들어보면 엄청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바람을 피운다던가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귀족을 풍자한다거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언어만 잘 통과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푸치니와 베르디의 오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공감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작곡가들이 서로 경쟁하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형성돼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있어야 더 많은 작곡가들이 생기고 더 많은 작곡가가 생겨야 더 좋은 작품들이 그 경쟁 가운데서 또 발견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좋은 작품을 통해서 또 수요가 생기고 이런 선순환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 시작 자체를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창작 오페라의 한계가 아닌가. 지금은 어떤 과제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다 보니 처음엔 힘들겠지만 흥행이 안 돼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원을 통해서 좀 많은 작품들이 일어나고 상업적으로 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창작 오페라도 푸치니, 베르디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이 흥행을 통해서 많은 경쟁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이 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주로 활동은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수원 화성이라든가 행궁이라든가 수원역 광장 앞이 저한테는 다 무대였어요. 수원이라는 곳은 제가 느낀 개인적인 느낌은 모든 것이 참 문화에 참 잘 접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느 곳을 가나 어디에 보나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작은 예산으로 공연하다 보니까 완벽한 조명과 완벽한 음향과 완벽한 스텝을 가지고 공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원 시민들이 그런 곳에서도 많이 모여서 같이 호응해 주시고 호흡하고 같이 즐기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수원이라는 곳은 문화적으로 봤을 때 특히 공연 문화를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곳이다.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할 만큼 단어를 앞만 떠올려봐도 참 그렇게 같이 호흡하고 같이 공연할 수 있는 참 문화적으로는 참 문화 활동하기 좋은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가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무대 스텝, 그다음에 춤을 추시는 분들, 당연히 극을 하기 때문에 문학을 하시는 분들, 무대 세팅을 할 때 그림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오페라 무대나 뮤지컬 무대나 새로운 그런 창작, 우리 공연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술하는 우리 같은 동료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초창기에 어떤 한 세대는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 한 세대의 헌신이 이 수원 문화 발전에 있어서는 아주 큰 영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는요.